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인물로 보는 경제 사상사 유시민 씨가 쓰셨고 푸른 나무에서 나온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인 유시민 씨의 이야기를 잠시 읽어드리면 나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 거의 이해하지 못하였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공인된 경제학의 밑바닥에 깔린 인간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학기 말 시험을 위한 공부보다는 강의실 밖의 학문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았다. 1.1획의 공통성도 없어 보이던 두 흐름의 경제학이 각기 다른 측면에서 현실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였다. 만약 누군가가 경제학이라는 거대한 숲을 조망하면서 하나하나 이론을 배우도록 이끌어 주었다면 나는 훨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아쉬움의 표현이다. 경제학에 대한 소양을 갖추기를 원하는 보통 사람들이나 그것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은 우선 경제 이론의 배후에 놓인 철학과 사고방식을 개괄적으로나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경제학을 배우면서 겪을 불필요한 지적 시행착오를 회피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이 책을 여러 경제학자들 그 역사 순으로 시대 순으로 나열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유방임 시장의 예언자, 위대한 예언자 아담 스미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대중의 빈곤은 신의 섭니다. 토마스 로버트 멜더스 목사의 암울한 세상이라는 챕터를 발췌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인물인 아담 스미스, 그의 신세계가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는 데는 그리 긴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후려친 보이지 않는 손의 저주가 시작됐거든요. 스미스의 희망은 짧은 기간에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그가 사망한 이후 상황은 훨씬 악화됐습니다. 양모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농토에서 농민들을 추방한 앵클로저 운동이 1760년 이후 훨씬 급속하게 전개가 되면서 농토를 목장으로 바꾸기만 하면 두세 배나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주들은 그 수백 년간 살아온 터전을 지키려고 저항하는 농민들을 그냥 말 그대로 쓸어내 버렸습니다. 당시 인구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앵클로저 운동이 얼마만한 수의 농민을 쓸어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사례를 그 탁월한 경제학자였던 또 그만큼이나 뛰어난 역사학자였던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묘사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읽어 드릴게요. 경제에 대해 많이 배운 이 인간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미 인구가 1만 5천 명으로 줄어든 그 지역 전체를 목장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1814년에서 1820년 사이에 이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제거되었다. 그들이 살던 마을은 모두 파괴, 방화되었고 그들이 경작하던 땅은 남김없이 목장으로 바뀌었다. 이 추방 작업을 실시한 영국 군인들은 주민들과 충돌했다. 자기의 오두막에서 떠나기를 거절한 한 할머니는 오두막과 함께 타 죽었다. 이렇게 하여 이 훌륭한 귀부인은 아득한 옛날부터 자기 가문에 속해 있던 79만 4에이커의 토지를 사유했다. 이렇게 땅에서 추방당한 농민들이 이제 공업도시로 흘러들어 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 거는 가난, 뭐 빈민가의 생활, 뭐 쓰레기, 주된 소위원이 도둑질과 매춘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 새로운 기계들의 발명이 이 노동자들에겐 또 다른 재앙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담 스미스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유시장을 옹호하면서도 그 노동의 분업화와 특수화를 통해서 생산력의 발전이 이 대중을 빈곤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에 대한 사상적 공격이 이제 마침내 시작이 됩니다. 최초의 의미 있는 공세를 펼친 사람은 이제 프랑스인 콩도르세 그리고 영국인 고드윈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사상은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에 대한 이들의 어설픈 공격은 즉각적으로 그보다 몇 배나 강력한 반격을 초래했습니다. 그 반격은 1798년 어느 날 영국 길드호드 근교 엘버리가에 있는 다니엘 멜더스 목사의 한적한 거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루소의 철학을 신봉하는 이상주의적 개혁주의자로서 평소 가난한 이웃을 잘 보살펴주기로 정평에 나 있던 다니엘 멜더스 목사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개혁 사상에 대해서 아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과 아들이 거의 모든 면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척 놀랐습니다. 아들의 견해는 무척 논리적이었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인 결론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정 많은 목사는 선뜻 찬성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들이 인간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의미 있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한 견해를 출판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책을 썼는데요. 그 토마스 로버트 멜더스의 인구의 원리에 관한 에세이, 즉 인구론이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고든과 콩도르세, 기타 저술가의 연구를 논평하면서 장래의 사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이라는 긴 부제를 달고 익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인구론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단순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빈곤은 인구 법칙이 내린 불가피한 운명이다. 멜더스는 이기심을 원동력으로 하는 스미스의 자유방임시장 원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의 분업화와 특수화에 의한 생산력의 발전이 대중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해 줄 거다라는 스미스의 희망을 그는 냉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의 경제학은 희망의 과학이었지만 멜더스의 경제학은 음울한 과학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식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만약 어떤 시점, 어떤 사회에서 인구가 식량 생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물론 과잉 인구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될 것인가? 멜더스의 대답은 명확하다. 전쟁과 사료, 자연재해와 기근, 전염병, 실로 끔찍하고 절망적인 과학이다. 멜더스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종족 보존의 본능, 즉 성적 욕망의 충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야만 한다. 인간의 성욕이 포기될 수 없는 본능으로 남아있는 한 대중의 빈곤과 비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런 멜더스의 인구 이론이 당시 영국 의회와 지식인들에게 폭탄 같은 충격을 안겨준 것은 이것이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 번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현실적인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내륙 국가 등에서 멜더스의 인구 법칙은 아직도 위력을 떨치고 있다. TV를 통해 홍수나 가뭄, 전염병과 병충해의 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들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멜더스의 음울한 과학을 떠올리게 된다. 멜더스 시대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요. 1780년부터 급속하게 늘어난 인구가 그 감자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도 늘어났는데요. 갑자기 감자밭이 폐허로 변하는 사태. 그 때문에 또 인구가 네, 과잉 인구가 모두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은 최후의 탈출구였던 그 아메리카로 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멜더스식으로 말하자면 각종 질병의 원인과 치료약을 개발한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고상한 마음씨를 가진 탓으로 인간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 셈이다. 그러나 멜더스의 사상은 사회 지배 계급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순식간에 그 시대의 대표적인 지배 사상으로 자리 잡아갔다. 그전에는 인구의 증가를 국부의 증진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기뻐했던 많은 정치가들이 멜더스의 추종자로 개종했다. 대중의 빈곤을 걱정하고 사회개혁을 열렬히 주장하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멜더스가 사람들을 모조리 반동분자로 만들어 놓는다고 불평했다. 그들은 멜더스의 철자를 바꾸어 사악한 괴물이라는 뜻을 가진 몬스터로 불렀다. 사실 생전에 이만한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은 철학자는 별로 없었다. 아마도 칼 마르크스만이 그를 능가한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네, 이 멜더스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다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자본가와 정부가 이들의 고매한 의견에 간복하여 그 사회 이상주의자들의 견해에 간복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해 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은 자녀를 낳아 양육할 능력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그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돼서 노동시장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면 반드시 임금은 하락한다. 과잉 인구가 존재하는 한 임금은 계속 하락하며 마침내 최저생활 수준 아래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모두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그 결과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 임금은 다시 최저생활 수준으로 회복된다. 요컨대 인간의 성욕이 절제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임금은 항상 최저생활 수준 주변을 맴돌 뿐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주려는 모든 시도는 그 동기가 고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을 안겨줌으로써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비심이 재앙을 부른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멜더스의 이론이 사심없는 과학적 탐구의 소산인 것처럼 보인다. 인구 법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 한 이 법칙을 밝혀낸 것이 크나큰 업적은 될지언정 비난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진단이 아니라 처방이 있었다. 그는 마치 복통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해 놓고서는 팔짱을 끼고 한참 생각하다가 아프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을 테니 그냥 살아봐요 하고 말하는 냉혹한 의사와 같았다. 인구 법칙이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과 재난을 더없이 실감나게 설명해 놓고서는 그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산하 제한에는 한사코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산하 제한에 반대한 이유가 무척 기묘했다. 그는 그 이유를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을 다듬어 자기의 이름으로 출판한 인구론의 제2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산하 제한을 할 정도로 난잡한 성적 교제는 인간 본연의 품위를 가장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 같다. 남자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또 그 온화하고 아름다운 여성다운 성품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멜더스는 불임이나 산하 제한 또는 성욕의 절제를 통해 출생률을 낮추는 것을 예방적 억제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는 인위적인 산하 제한에 찬성하지 않았고 또 성욕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미덕을 갖춘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을 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억제 방법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멜더스는 사망률을 높임으로써 인구 증가율을 낮추는 것을 적극적 억제라고 불렀다. 인구론 제2판에서 멜더스는 이 적극적 억제를 권장하는 유명한 문장을 남겼는데 그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후일 이 대목을 써먹었다. 제가 읽어드리기에도 너무 끔찍합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의 사망에 의해 여유가 생기지 않는 한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기 쉽도록 부지런히 준비를 해둬야 된다고 합니다. 청결함을 권고하지 말고 빈민에게는 반대의 습관을 장려하고 도시의 거리는 더 좁게 만들고 집집마다 더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게 하고 전염병이 잘 돌도록 유인해야 하고 시골에서는 썩은 연못 근처에다가 마을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불결한 늪지대에 정착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질병을 특별히 퇴치하려는 것을 비난해야 하고 또 무질서를 추방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인류에 봉사하겠다는 자비롭지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비난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죽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모두 사춘기에 결혼해도 되고 완전히 굶어 죽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파격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멜더스가 불평등 그 자체를 예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연법칙에 불가피한 결과로 간주했고 사유재산제도와 결혼제도가 아니었다면 인구사회는 인구 증가로 인한 무정부적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문명화된 단계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멜더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유재산제와 가족제도를 통해 부와 빈곤이 세습되는 상황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비난은 계속해서 지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유재산제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모든 지주들이 자신의 근면과 재능의 대가로 토지를 획득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래서 멜더스는 그 책임을 신의 섭리 탓으로 돌리고 말았다. 매우 아름다운 다음의 문장은 신의 섭리에 의지해서 부와 빈곤의 상속을 합리화하는 멜더스의 능력을 입증해준다. 물론 주장의 요지는 시장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평등은 신의 섭리로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는 매우 경제학자답지 못한 것이다. 한 세기를 앞지른 그러나 조롱거리가 된 멜더스의 공항이론. 네, 멜더스는 또 인구론에 이어서 공항이론을 폈습니다. 실제로 1930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한 세기 전에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 주장은 동시대 사상가들에게는 외면당했습니다. 그 멜더스는 이 공황의 원인이 공급 과잉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제대로 진단을 하고 자기 이론을 폈지만 그리고 또 공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자,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한 노동자들 대신에 소비를 할 수 있는 대리 소비자로서 지주 계급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멜더스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도로와 공공사업에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 지주와 자본가들이 집을 짓고 그들의 토지를 개량 미화하고 노동자와 사환을 고용하는 경향은 생산물과 소비의 균형이 교란되어 일어나는 해악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으로 가장 손쉽고 직접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과잉 생산으로 인한 공항에서는 저축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이 된다고 이런 이론을 펼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이러한 사상이 100년 동안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니. 우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모든 나라의 정부가 멜더스의 충고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주 대신 정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케인즈가 내린 처방은 본질적으로 멜더스 견해의 개정 증복판에 불과하다. 이렇게 썼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류시민 씨가 쓴 인물로 보는 경제사상사, 오늘은 대중의 빈곤은 신의 섭리이다 라고 주장했던 토마스 로버트 멜더스의 이론을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스튜디오 업나잇을 여러 번 들어보시는 것도, 그리고 내용이 좋았으면 공유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업나잇이었습니다.